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감에서 또다시 대전시와 세종시 간 통합 논의 수면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과 세종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세종시장은 아직 통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국감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두 지자체가 행정수도를 형성해서 충청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애둘러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는군요. 이번 국감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간 통합 문제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엇갈렸다, 온도차만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동상이몽적 해석을 놓고 있는 사이에 영호남을 중심으로 다른 광역시도 간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죠. 경제권과 생활권 통합을 내세워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한 부산과 울산, 경남은 첫 단계로 정부와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죠. 대구 경북은 2022년 초대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연일 토론회를 열면서 통합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은 이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냐 통합이냐, 사실 어려운 선택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상생 발전의 미래 전략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담은 공론화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직 수사 중이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수사를 말합니까? 그 대학 교수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건비를 좀 떼어먹는 일,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대학가에서 좀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하나인데요. 예. 이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무려 2억 7천만 원이나 가로챈 교수 이야기가 좀 뜨거운 감자였다고 합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이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그 식물자원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 프로톡스벼의 농업 특성 평가 뭐 이런 그 전문 분야 58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좀 따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학원생과 학생 연구원 그 12명을 참여시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돈을 다 주지 않고 이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는 100만 원만,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12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돌려받는 수법을 해서 무려 2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완전히 열정페이네요. 열정페이 수준을 뛰어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예.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가 좀 파렴치했으면 이게 학생들 제보 때문에 알렸었다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제보했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요, 아직도 충남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이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제보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이 국감장에서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장은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이게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아니라는 대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교수에게 수업받는 거는 결국 학생들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뭐 징계를 확정할 수 없다. 뭐 이거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충남대 측에서 뭐 강의 배제 뭐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충남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많이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한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교수에게 수업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학생들 특히 이제 제보한 학생들이 더 큰 불이익을 또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게 또 우려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표절과 기술 유출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낮은 윤리의식이 국감에서 좀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은 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 표절을 좀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예. 많이 표절을 했습니까? 네, 한국연구재단에서는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 교육 훈련 사업 이런 걸 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 소속 임직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뭔가를 좀 배워온 뒤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된 연구 보고서 14건 가운데 무려 8건이 이제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예. 또 그중 심각한 보고서는 표절률이 무려 77%나 됐다고 합니다. 14건 가운데 8건이 표절을 했다고요? 네, 절반 이상인 거죠.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가 상당수 표절을 했다면 해외 연수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 의원은요, 이건 해외 연수가 아니라 해외 여행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정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 해당 보고서가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다, 뭐 이러면서요, 연구 보고서도 철저하게 좀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좀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표절 관련 지적 또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 의원은 에트리의 한 학생연구원이 지난 3월에 제출한 SCI 논문이 이제 지난 2018년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서 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에트리 원장은요, 이 마지막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뭐 표절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연구윤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논문의 표절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학기술계 스스로가 이 표절에 대해서 보다 좀 엄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국감에서 이 카이스트 교수의 기술 유출 사건도 좀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카이스트 한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 선발 프로젝트인 일명 천인계에게 참여를 해서요, 자율주행 차량 관련 첨단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 수대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로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전에 좀 막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카이스트 측의 온정주의적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카이스트 측을 좀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해외에 파견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 총장은 이 사건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고 또 해당 교수에게 천인계 참여도 정리해라, 이렇게 설득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서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은 똑똑하니까 그 정부에서 당연히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소중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서 우리 사회를 위해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책무를 좀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지요. 시사두루치기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은 5개 구 중에 대덕구를 제외하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요. 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 청약시장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엇갈리고 있죠. 주택 매매가는 오르는 반면에 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거품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늘 시사두루치기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좀 모셨습니다. 모건대 부동산 금융보험 융합과 정재호 교수,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중도일보 김성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시사두루치기 부동산 관련 지역 또 전국적 상황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4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세 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들어보죠. 정재호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듣죠. 사실은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그 지역적으로 해서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 이제 7일, 10일 날 발표한 그러한 대책이 바로 이제 강력한 조세에 관련되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세율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그리고 법인의 그런 투기를 좀 근절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가격이 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가격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제 관망세가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국에서도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지금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10일 대책 이후 그러니까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약 한 2.14% 상승을 해서 조금 상승폭이 그래도 좀 둔화가 되는 편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9월에는 0.5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약간의 뭐 오르락내락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정 교수님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안정세에 돌입한 것 같다. 예. 다만 하시고요. 이제 그 저희가 뭐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제 전세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고요. 박유석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저도 뭐 정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를 좀 하고요. 예. 어쨌든 6월 17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하겠다라는 관리 방안 쪽이었고 이제 70 대책이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대치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지표상으로 보면 좀 안정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보는 자료는 이제 감정원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세종은 계속 오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었던 지역으로 자금이 좀 흘러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천안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또 자료를 보면 이제 경상도권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뭐 대구 이쪽이 지금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하는 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뭐 대책이 나오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풍선 없다. 효과 같은. 네네. 그런 예. 거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안정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네. 차별적인 또 시장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뭐 경제 전반적인 것이 그렇습니다만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성현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이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특유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투기 세력이 좀 줄어들어서 취득 집값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잡았다고는 평이 있는데 예. 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규제의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시민들 만나는 시민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많이 올라서 좀 주택 구매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살펴보죠. 대전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글쎄요, 여전히 뭐 집값이 뭐 올랐다. 아까 저 김성현 기자가 시민들을 통해서 뭐 듣는 얘기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심리가 지금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많이 확대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이제 대전시가 규제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 다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 38.88%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뭐 행정수도의 영향이라고 예,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예. 뭐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 13.66%. 그래서 두 번째 상승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됐고요. 예. 실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 자료가 지금 이제 10월 19일 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다행히 지금 대전이 상당히 그 뒤로 좀 밀렸습니다. 이제 지난 두 번째 주까지는 세 번째 정도 이제 랭킹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아까 박효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경상도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울산, 대구, 세종, 부산, 대전. 그래서 매매 가격은 한 5번째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동안 그리고 뭐 대전 세종은 너무 많이 올라서 순위에서 좀 밀렸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대책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는 후에 지금 좀 관망세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분양에 대한 대기 수요자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예.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은가. 그리고 거래가 축소가 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세시장이 사실은 좀 문제인데요. 지금 올해 대전의 상승률은 누적 상승률이 이제 지금까지 한 10.19%로 전국 평균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전세 가격이 전국의 평균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 다만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19일 발표한 그런 감정원의 세 번째 주의 주간 데이터를 보면은 다행히 대전이 상당히 뒤쪽에 지금 밀려 있습니다. 상승률이 0.24%로 상승을 했는데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세종, 울산, 인천,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택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은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대전의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예. 근데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정책이 지금 너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예. 6.17 70 대책도 얘기했지만 예. 그 이후에도 뭐 전월세 3법이라든지 이제 뭐 공급량 확대 정책이라든지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아니면 좀 알 텐데 일반인분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예. 네,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 나오면은 그걸 한참 좀 들여다봐야 아 이게 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예. 내가 지금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모르니까 우선은 시장이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예. 내놓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수요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매물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은 물량이 줄면 예. 어떻게 보면 더 상승을 하는데 수요도 줄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예. 정부가 원했던 거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기를 원했거든요.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게 딱 안 되니까 오히려 예. 가격은 조금 오르고 있고요. 또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가격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기존에 분양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보다는 이제 분양 시장으로 좀 눈을 좀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대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한마디로 거의 뭐 얼었다. 어떻게 보면 중개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6월 달에 나왔던 대책을 빗대 가지고 뭐 6.17 백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좀 흐르지 않고 또 어허.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정책이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네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 김성환 기자가 보기에도 뭐 취재하면서 네.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을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뭐 일단은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뭐 줄어든 건 뭐 전국적인 양상이죠. 예. 양상이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대차 3법 적용 이후 뭐 임대인 뭐 실거주 현상 뭐 등으로 뭐 전월세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적용 전 임대차 3법 적용 전인 뭐 7월 30일 이전에 대전의 전월세 거래량이 한 2천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지난달 거래량은 뭐 1,100여 건으로 50% 가깝게 줄었습니다. 어허. 예. 뭐 이거는 매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네, 거래가 안 됐다는 거는 여기에 뭐 전세가 뭐 4, 6년치 뭐 저는 선반영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예. 저 김서영 기자가 전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전세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전세를 묻고 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세 시장은 왜 이렇게 글쎄요 지금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지금 예. 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첫 번째 이유는 그 임대차 3법 이제 소위 이제 그 계약갱생 청구권하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이제 신고제가 이제 계획이 돼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두 개의 법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계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에 대한 그러한 공급 매물이 이제 줄어들었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를 기다리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현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주겠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분양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것은 이제 저희 대전은 또 세종하고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종시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 낮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쪽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세종시도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아마 2년 사이에 아마 2배 이상 올랐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로 또 이제 그 전세를 찾아가는 이주도 수요가 줄다 보니까 대전에서 이제 물량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공급은 되지 못하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종이 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 대체 수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세종도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 뭐 더 이상 이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갱신권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시기가 지금 이제 가을철 이사철입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물량은 적고 수요는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대전은 지금 공급 물량이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 물량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좀 공급 물량이 지역 차원에서는 좀 적다라는 평가입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도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이 좀 잘 안 되고요. 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보시면 경쟁률이 뭐 상당히 센 것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이제 또 프리미엄이 또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이제 거의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 수요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분양이 되는 물량들의 분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매에 대한 매수 심리는 좀 줄게 되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도 기본적으로 안 나오지만 수요가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에서는 예.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서 나온 전세의 수요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난이 지금 급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지금 분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갑천 1블록도 있고 그 정도 물량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이 공급량을 채우기는 좀 역부족입니까?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갑천 1블록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별 공급 위주가 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은 좀 수요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더 세지고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갑천 1블록 얘기가 나와서 지금 보니까 일반 공급이 153대 1 경쟁률이 이랬거든요. 네. 이 수치만 보면은 글쎄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 뭐 상승 국면이 꺾였다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전에 지금 그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고 가야 되는데요. 원래 대전시가 올해 이제 그 분양하게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한 물량이 한 22,000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대전시의 공급량이 좀 계획됐던 부분의 영향이 분양가가 조금 기존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전에는 5개 구가 지금 현재 그 허그 주택금융보증공사에 의해서 저희가 고분양가 관리적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보증을 할 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오면은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은 지금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원래 예정돼 있던 그러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상복합도 상당히 많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한 내막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예, 기다리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좀 우려가 되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 마련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분양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점점 축소가 되면은 분양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은 저희가 안정 추세가 조금 다시 좀 상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그게 불안 있습니다. 요소다. 예. 지금 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성현 기자, 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분양 시장은 좀 달아오르고 있죠. 아, 예. 뭐 호반 서밋 유성 그랜드파크 이후에 갑천 1블록 뭐 힐스테이트 트리플시티 또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분양을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갑천 1블록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46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죠. 물론 특공 물량이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일반 분양 세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미분양 우려와는 좀 다르게 뭐 대전의 청약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지금 뭐 미뤄지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일단은 뭐 용문 1, 2, 3 구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뭐 갑천 1블록 이후에 최대 뭐 이렇게 관심지였는데 예. 내년 분양으로 좀 약간 가닥을 잡으면서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그것도 관망세입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탐방동도 있잖아요. 거의 용문 1, 2, 3과 탐방 1은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뭐 탐방 1 또한 그냥 제 예상이지만 내년 초 중순 좀. 분양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뭐 바로 또 공급 물량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없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전 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부동산 시장을 또 움직일 수 있는 뭐 안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불안정 요소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기대적 요소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전에 그 동안에 보면은 뭐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뭐 아울렛이라든지 또는 뭐 복합 터미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있었지만은 혁신 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는 이제 그 뭐 갈망,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대전시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대전역 그 중심으로 하는 동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탄진, 대덕구 신탄진 쪽에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대금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내막으로 보면은 혁신 도시를 통해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도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이 뭐 저평가돼 있다든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상승을 하면서 대전의 어떤 그런 주택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폭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정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뭐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대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유성이나 서구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발전이 좀 뒤쳐져 있던 동구 예. 쪽이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비슷한 예로 뭐 청주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사람이 모인다든지 어떤 경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닌 뭐 방사선 가속기 유치 그렇죠. 이런 거라도 부동산 시장은 들썩거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대전은 청주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혁신도시 자체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구가 많이 더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발전 가능성이 막 크다든지 경제 효과가 크게 발생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한동안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이제 심리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감을 더 갖게 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상승폭이 좀 있을 유지될 수는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동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김상희 기자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뭐 그쪽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렇게 호재가 있으니까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예. 예. 근데 좀 거품일까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또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호재에 따른 이제 뭐 가격 상승 기대감은 예, 있지만 뭐 크게 기대는 반면에 또 그런 이게 또 언제 꺼질 거품인지 그 부분을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 세 분의 얘기를 통해서도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하는 부분도 전문가들마다 뭐 다양한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어서요. 뭐 정부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추세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의 집값 안정화 통계치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뭐 경제는 이 숫자로 평가한다고는 하는데 또 숫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전혀 정반대의 또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난 그 국토교통위 이제 그 감사에도 사실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예. 일부 이제 그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자료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는 이제 그 KB 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갭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러한 발표가 난 이후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냈냐면은요.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KB 이제 금융은행에서 내는 것은 이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가가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분명히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월간 그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여러 가지 그런 유형에 따라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전체적인 주택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그 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데이터의 어떤 숫자적인 것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맞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자칫 이제 시장에서는 더 혼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크게 보면 이제 주간조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국감정원이 내놓고 있는 통계도 기존에 이제 KBS 하던 것도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감정원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감정원으로 오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원 자료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표본이 좀 작다. 통계적인 표본이 KB에 비해서 좀 뭐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내놓은 것처럼 이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통계적으로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지난 그 부동산 정책의 정책 목표는 이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정책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에 그런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부동산 시장이 흐르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평가도 좀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예, 분명히 이제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기능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일정하게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들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하고 유사성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어떤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규제를 이제 강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은 규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핀셋 규제라는 그런 걸 해서 이제 예. 그 발생되는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상승세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이제 지금 규제를 세분화해서 하고 지금 있죠. 그렇죠. 규제. 그게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핀셋 규제는 전 박근혜 정부의 그 마지막 대책부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현 정부는 그걸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핀셋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가 가져왔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 우리가 풍선이 이제 누르면은 이쪽은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유도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저는 뭐 현 정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갔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대책을 또 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모든 시장,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봤지만은 지금 전세 시장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도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시장과 관련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규제를 너무 아주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핀셋 규제하고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되지 않냐라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의 요건들은 이제 뭐 다른 경제를 박영을 해서 뭐 유동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아는 그런 분이 이제 세무사 분이신데 예. 요즘에 양포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양포요? 예, 양포. 양포가 뭡니까? 세무사들 중에서도 양도세 의뢰는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왜요? 양도세에 대해서 예.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양도세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복잡하다. 예. 그래서 잘못하면 실수를 할까 봐서 예. 양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규제나 그러한 어떤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혼란도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작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저 정부의 이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방향성은 사실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개입하는 타이밍이죠. 사실은 타이밍인데 어느 정도 뭐 우리 대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약간은 좀 늦은 타이밍에서 규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미 오를 때가 가격이 다 다 오른 오르고 상태에서. 난 이후에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뭐 용어적으로 이제 뒷북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문제가 아쉬웠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부작용 또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들이 너무 세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박유석 교수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네,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예. 뭐 방향성은 뭐 저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하고 맞다고 보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 매매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세 시장까지 정부가 이끌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는 계속 리딩하거든요. 예. 끌어올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뭐 흡사 뭐 말 곱비 잡아도 말이 끌려오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또 게다가 핀셋 규제라는 것이 계속 디테일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 바뀌어도 정책이 나와도 또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정책적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피로도가 생기니까 예. 더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예.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큰 파급력을 가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특별하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이게 정책이 너무 이렇게 쏟아지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다.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이죠. 저도 타이밍 문제를 되게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비규제 지역일 당시에는 이제 좀 그때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기 대전 지역의 집값을 많이 올렸다는 평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또 이거 뭐 공인 중개사 분들도 많이 그거를 공감하고 이미 그분들이 이제 그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집값을 잡아봤자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또 평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타이밍이 조금 늦지 않았나. 예. 그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얘기들 또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편견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서 중산층들은 잘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공급 대책이 되겠느냐 뭐 이런 또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소셜 리믹스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모든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입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공급인데 선진국의 어떤 그 아파트 이제 주택에 대한 비율 중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한 10% 정도를 이제 그 목표로 삼는 그런 건데 매 정부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뭐 달성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한 6%, 7% 정도 이제 복원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이제 지난 한 2년 전이죠. 2017년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데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그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청년과 이제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정책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청년들이 뭐 영끌이에서 뭐 예, 주택 예, 시장을 맞습니다. 예, 예. 주도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데 청년들하고 그 신혼부부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품질 저하 문제가 사실은 크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분양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설문이 예.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도 이제 좀 질이 좋은 그런 품질의 아파트를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뭐 굉장히 그 규모가 아주 적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그렇죠. 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중소형 그러니까 중형까지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기대는 사실 저희들이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공급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실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 정부도 그 앞으로의 모델을 삼고 있는 게 북유럽식의 어떤 주택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사회 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다양한 공급 체계 그리고 공급 방식에 대한 그런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이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 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큰 틀에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애 주기에 맞춰서 혼자 살 때, 둘이 살 때, 뭐 예. 자녀가 생기고 이럴 때 임대주택으로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좀 평수가 작고 또 구조도 우리가 최근에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많이 다르게 복도식으로 많이 짓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에 이제 다가구를 임대해가지고 또 분양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들어갑니다. 많이 매입 임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LH 공사에서 많이 사놨는데 거기에는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비용은 예. 들지만 그게 어떻게 선호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임대료 분양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거기서 10년 정도 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또 현시세하고 맞춰지거든요. 현시세 뭐 물론 80%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또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임대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미지가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임대 아파트 자체가 뭐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예. 인식이 좀 팽배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놀이가 좀 필요하지 예. 않을까 하는 부동산 생각이 시장이 좀 워낙 복잡해서 이 뭐 어떤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의 수준, 뭐 인식,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 고려하는 종합적인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소셜 믹스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 다양한 사람 없는 계층들이 함께 사람들. 모여 사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양 아파트하고 이제 공공 아파트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같이 섞어서 학군을 이제 같이 한다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노년층하고 젊은 청년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 이제 대전에서는 좀 대표적인 게 바로 도안 지금 신도시 개발의 부분이 이제 그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좀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안이죠.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사야 이게 적기라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세 분이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 기자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매물 잠김 현상으로 좀 약간 집값 상승이 좀 유지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일단은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물량이 많이 풀린 시점,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이 풀린 시점을 한 2023년도 그 정도로 2023년도요? 네,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때 좀 약간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약간 뭐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좀 부침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박유석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당분간은요. 지금의 상황이 뭐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내 집을 지금 구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건 진짜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안 할 수 있게 예.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예.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동산 뭐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다음번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에 또 방향성이 온도차가, 달라질 수는 있죠. 방향성이 달라지고 온도차가 예.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이런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선거 이후에 바뀔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 3년 길게는 그 정도의 시간은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박유석 교수의 전망이시고요. 정재혁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전 정부가 들면은 아마 상당히 좀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논의를 했지만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상승 요인은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하다. 저금리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떤 부분이 뭐 되겠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가서는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 수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 대전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그리고 또 이제 대전 트렌드. 내에서 또 하는 그러한 그 개발 호재들이 작용을 하다 보면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락 요인도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 규제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이제 제한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은 대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따져보면은 약간은 상승 요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혁신도시라든지 그리고 뭐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저평가돼 있었는데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저는 큰 변수는 대전 시장만 본다고 하면은 공급입니다. 공급. 예, 그래서 지금 분양이 글쎄 올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뭐 한 3,000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22,000호를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그래서 아마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 8,000호 정도까지는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쉽지 않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 뭐 재개발되는 지역들 다 재건축되는 지역들이 다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 공급들이 좀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승이지만은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의해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시기적으로는 내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저는 좀 앞당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뭐 2, 3년 정도 이런 사이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 세 분의 공통적인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세 분과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시사도루치기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모건대 부동산금융보험 융합과 정재호 교수,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 중두일보 김성현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5시 ND에서 오늘 수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